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이게 대체 무슨 뜬금없는 소리일까요? 말 그대로 덕후라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좋아하면 한번 파고들기 시작하면 적당히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좋아한다면 덕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 이유로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적당 덕후입니다. 오랜 덕질로 어엿한 전문가의 반열에 오른 덕후만을 엄선에 초대합니다. 덕질도 오래 하면 통찰력을 얻을지도.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세상엔 수많은 덕후가 있습니다. 역사 덕후를 한번 생각해보죠. 역사 덕후에도 수많은 파생형 덕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사, 더욱 세분한다면 임진왜란 전쟁사 덕후 혹은 고대 로마 전쟁사 덕후. 과학 덕후를 생각해볼까요? 요즘 핫하디 핫한 챗 GPT 같은 오픈 AI 덕후도 있을 수 있겠죠. 우주 덕후 중에서도요. 발사체에 꽂힌 발사체 덕후, 외계인을 찾는 외계 생명체 덕후, 아니면 영화에 등장하는 과학적 오류를 찾는데 즐거움을 느끼는 덕후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모두 오랜 덕질로 덕업일치, 덕질이 생활이 되고 밥벌이까지 되어버린 그런 분들이죠. 한마디로 성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당 덕후 첫 회에 모실 손님도 당연히 덕후입니다. 그것도 아주 어엿한 성덕, 가슴이 성덕성덕해지는 그런 덕후인데요. 그런 덕후 중에서도 정말 특이하게 경기도 덕후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경기도, 당신이 모르는 경기도의 저자, 경기도 이것저것을 발로 뛰며 경기도 대중교양 입문서를 써낸 운민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또 OBS 라디오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무척 영광스럽고요. 특히 공태 PD님과 언젠가 방송 한번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기회가 와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사실 팟캐스트에서 같은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다른 회차 여러 번 출연해서 오가다 만난 그런 사이죠. 그렇죠. 제가 그때 운민 작가님을 처음 봤을 때 우선 이 말씀을 드려야겠군요. 운민 작가님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경기도 줄여서 우모경, 그리고 2탄이 멀고도 가까운 경기도 멀가경. 그렇죠. 경기도 콘텐츠를 책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많이 있었어요. 그 네네.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진짜 31개 지역을 다 일일이 발로 뛰며 직접 재방문해서 책을 쓰는 사람은 지금 한 명도 못 봤었거든요. 정말 제가 지금 돌이켜봐도 정말 다시는 못할 정도의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요. 그걸로도 부족해서 3권째 또 새 책이 나오죠. 네. 역시 경기도죠. 네, 경기별곡 시리즈가 총 3권이거든요. 경기도가 총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그 모든 시군을 다루느라 워낙 좀 양이 방대셔서 책을 3권이나 내게 되었습니다. 3권은 여기 새롭게 경기도고 아마 이 방송하고 있을 때쯤이면 뭐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 서적에 절찬일에 판매 중이니까 제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여기 새롭게 경기도입니다. 네, 바로 이 이유가 운민 작가님을 저희가 초청한 적당 덕후에서 첫 회 게스트로, 영광의 첫 회 게스트로 역사에 기록될 거예요. 네, OBS 라디오 개국한 당시에 런칭했던 프로그램인 적당 덕후의 첫 회 게스트로 운민 작가님이었다는 거.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 음악을 기대하신 분들은 빨리 기대를 접으십시오. 우리는 떠들기만 할 겁니다. 얘기만 할 거예요. 음악 같은 거 절대 안 나가고. 저도 그런 게 정말 좋아요. 이게 제가 예전에 팟캐스트에서 많이 해가지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서 제가 좀 더 마음껏 제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약을 드리자면 운민 작가님을 모시고 1시간으로 끝날 게 아니고 내일 방송도 나오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아마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제 생각에는 뭐 경기도 이야기를 진짜 꼼꼼하게 다 하려면 적어도 10회에서 12회 정도는 하지 않을까. 아마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경기도 제가 왜 선택했냐. 네네. 다시 근본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때는 2020년. 그때가 어떤 때였죠? 2020년이면 바로 그 악몽의 지구 멸망의 네, 맞습니다. 그해. 끝이 한번 아마겟돈 같은 상황이었잖아요. 네, 정말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네요. 그래서 원래 제가 국내를 다루는 컨텐츠보다는 제가 전공이 사실 중국학이에요.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도 이제 삼국지라던가 뭐 전공이 경기도가 아니셨어요? 전공 중국입니까? 전공 사실 중국학입니다. 그래서 삼국지 같은 거를 좀 깊숙하게 다루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역사 여행 작가이다 보니까 그곳을 반드시 가야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it must go 해야 하는데 당시에 좀 시국이다 보니까 예, 코로나19 때문에 출국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었죠. 네. 그래서 다시 현실로 돌아가자면 국내일 텐데 뭐 서울, 제주, 경주 이런 데는 선배 여행 작가님들이 워낙 또 잘 다루시기도 하고 저도 아직 저만의 색깔이 갖춰지기 전에 이걸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 역사, 여행, 인문학 관련 책들을 막 다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인구가 1,400만이거든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방자치단체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인구도 많은 그런 경기도가 정말 한정적인 카테고리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그렇죠. 거예요. 뭐 교통, 부동산, 서울의 위성도시, 뭐 주거 뭐 이런 거 말고 경기도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던 거예요. 특히 관광지로서의 경기도를 거의 생각을 안 했었죠.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제가 지금 현재 김포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김포에 이사 온 지는 한 3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음. 네. 그래서 제가 김포에 이사 오기까지 이 도시는 뭐가 있을까? 기껏해야 뭐 김포의 행정구역상으로는 김포가 아니지만 김포공항이라던가 아니면은 예전에는 김포였었죠. 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네. 그리고 이제 강화도로 갈 때 김포 차가 항상 막혔어요. 네, 김포의 명물은 해병대 아닙니까? 아 그것도 있죠. 네. 아니요, 해병대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국을 지키시는 해병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부족 해병입니다. 김포에 정작 살아보니까 이 김포 자체에도 나름대로 정체성이 있고, 당연히요. 네, 그리고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한강변에 이제 용화사라는 절에서 제가 한번 느꼈고요. 28개 시 그리고 3개의 군들을 한번 차례대로 다녀보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모든 고장에서 각기 다른 정체성이 느껴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거나 어디 외지로 나가면은 너 어디서 왔냐 물어보면은 항상 서울에서 왔다. I'm from 서울. 진짜요? 네. 왜 그러지? 잘 모르니까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음. 생각하니까 그리고 진짜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네. 고향이 인천이고 지금도 인천에 쭉 살고 있지만 어디 가나 당장 인천, I'm from 인천, I'm 인천어. 그 뉴요커만 뉴요커고 런던어만 런던어입니까? 인천어, I'm 인천어.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PD처럼 그런 사람이 많아지기 바라는 마음에서 고장의 자부심을 좀 느껴보는 기회를 만들고자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겁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들어도 우리 운민 작가님의 덕력이 느껴지죠. 우선 그거부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첫 책을 쓰시면서 네네. 답사는 며칠 동안 얼마나 가셨습니까? 이걸 어떻게 다 셀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김포에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가까운 곳 위주로 많이 다녔어요. 뭐 김포, 파주, 고양 이런 데는 길어야 뭐 1시간 이내로 다 갈 수 있는 곳이라서 이제 수원, 양평, 저 멀리 안성, 평택 이런 데 넘어가니까 한번 가면 한 3, 4일은 머물러야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 한 번에 이 답사 다 됩니까? 갔다 오고 나서 또 보강을 또 해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인터뷰도 자분할에 인터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고 그때 힘들었던 점이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실내 관람 시설들 있잖아요. 전시관, 박물관, 도서관 그렇죠. 그런 데서 이제 정보를 좀 얻어야 하는데 그런 취재가 좀 한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시면 얼마나 오랫동안 취재했는지 까먹었다. 아무튼 오래 했다. 네네. 경기도가 한국 최대의 광역단체 아닙니까? 네네.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지역도 생각보다 넓고요. 면적도 넓고 경제 규모도 이미 서울을 능가했죠.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한국 최고의 부유한 지역이며 인구도 많은데 막상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고장, 자기 지역에 대한 애향심, 로열티 이런 것들은 가장 약한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네 대부분 이제 주위 사람들 물어보면은 이제 직장을 서울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돈 좀 벌고 좀 여유가 되면은 집을 다른 도시로 옮기거나 아니면 서울로 옮기거나 그런 그리고 게 또 많죠. 경기도 안에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의 상당수가 거주 지역과 직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수원이 집이더라도 출근은 서울이나 인천으로 하시던가 네네 맞습니다. 아니면 뭐 광명이 집인데 반대로 출근은 성남으로 한다던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네 그런 경우 것도 대부분이죠. 정체성을 만들기 좀 어려운 이유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것도 이제 역사가 지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은
뭐 일산 신도시라든가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 나름대로의 이제 정체성이라든가 독자성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 만들어졌죠. 네. 분당이나 일산 같은 건 벌써 30년이 넘었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세월이 좀 해결해주지 않을까 싶고, 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좀 약간 뭐랄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뭔가 하나가 잘 되면은 똑같이 따라서 하는 그런 그렇죠. 편의적인 게 있잖아요. 뭐 네. 호수공원이면 똑같이 다 호수공원을 만들고 산업화의 민족, 계량 복제. 그런 것만 조금 개선하고 도시에 대해서 조금 뭐 약간 독자적인 길을 생각해 본다면은 아마도 이제 10년 뒤면은 이 도시마다 또 정체성이 새롭게 생기지 않을까. 경기도의 정체성이 약간 부족한 거는 확실히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신도시 중심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신도시 사진을 어디를 보더라도 이게 평촌인지 분당인지 일산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최근에 지어진 뭐 수원 같은 경우에 광교, 네, 맞습니다. 판교는 확실하게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게 좀 다른 느낌이 있죠. 광교 신도시 명칭 자체가 이제 수원의 뒷산에 있는 광교산에서 그렇죠. 명칭을 따왔고 정조대왕이 수원 화성을 지으면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제 망고의 그 크고 훌륭한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갖춘 그런 성곽 도시를 건설하라. 이것의 아이디어 얻어가지고 그 광교 신도시의 건축물들도 나름 좀 특색 있게 초현대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아주 덕력이 느껴집니다. 역사 얘기 계속해 보시죠. 네. 경기도의 유래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의 유래, 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긴 해요. 경기도의 유래는 재미있게 풀어주신다면요. 이 경기도의 유래가 뭐 단순히 한자로 보자면 서울의 주변 지역으로 해서 경기도잖아요. 그렇죠. 서울 경자의 그 근처 기자죠. 네네. 원래 기자가 그게 백리를 뜻하는 기자죠.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수도의 백리 인근을 경기라고 한다. 근데 이제 또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이것도 나름 스토리가 있어요. 어허. 멀리 주나라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중국의 주나라. 네. 그 중국의 주나라에서 이제 봉건 제도가 시작되죠. 네. 기 지역이라 해가지고 음, 천자가 다스리는 지역을 기라고 그렇죠. 이렇게 네네. 얘기했고 그다음 이제 여러 가지 지역들을 나라 국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분봉을 했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기자가 처음 등장이 됐는데 지금의 경기의 명칭을 쓰게 된 거는 중국 당나라 때 들어와서 수도 주변의 지역을 경현과 기현으로 나눠서 이렇게 통치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당나라 자체가 뭐 중국 역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그렇죠. 있거든요. 뭐 고대 동아시아의 로마 같은 느낌이죠. 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제 당나라의 그 율령 제도를 똑같이 들고 왔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경기라는 지명 자체도 들고 오게 된 거고 일본 역시도 그렇죠. 경기라는 지역이 있죠. 긴키가 있죠. 네, 일본어 긴키가 말하면 있죠. 긴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지역이 유래가 되었고 우리나라 자체로 이제 경기도를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때는 바로 이제 고려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단순히 이제 개성의 주변 지역만을 경기라는 지역을 썼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경기도의 대부분 지역은 바로 양광도라고 불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양주와 광주를 광주, 따라서 양광도라 했죠. 실제로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양주가 양주목이 경기 중부지방에서는 제일 큰 도시였죠. 제일 큰 성읍. 네네. 현재 서울의 노원, 도봉뿐만 아니라 그 남양주, 구리 뭐 주변 많은 지역들이 전부 다 양주의 땅이었습니다. 네. 광주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이 서울의 역사가 워낙 복잡하고 경기도 역사가 워낙 복잡하게 근현대사 이후로 얽히고 섞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분리가 돼서 지금은 많이 도시의 시세가 많이 쫄아들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한양이 조선시대 한양이 수도 역할을 했는데 그때 한양은 사실 그 한강 이북 지역의 작은 성곽 지역이었잖아요. 네네. 그것이 이제 일제와 해방 이후를 거치면서 서울이 점점 주변 지역을 잡아먹는 듯한 형세로 점점 커졌죠. 점점 다 오히려. 흡수를 하게 네. 되는 거고 경성부라고 불렀잖아요. 일제 강점기 때. 그렇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강남 지역 영등포 일대만 그 한양에 그 경성에 속해 있었고요. 그랬죠,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되고 그 6.25 전쟁 이후에 많은 이제 실향민들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산업화로 인해서 이제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점차 이제 서울에 팽창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경기도의 역사도 극적인 변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극적인 변화 궁금합니다. 어떤 극적인 변화를 이뤘을까요? 일단 바로 광주 성남 대단지 사건을 언급하고 지나가지 않을 수 없어요. 네네. 처음에 많은 실향민들과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있었던 곳이 판자촌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판자촌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서울에서 서울 밖으로 쫓아내야 할 아하. 필요성이 생긴 거죠. 네. 그 후보가 여러 개 있었는데 첫 번째는 지금의 안양 지역이 있었고 네. 그리고 광명이 있었고 과천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한산성 아랫산 자락이 네, 있었습니다. 네. 남은 세 지역은 평야지대라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수용하기가 알맞았는데 딱 한 지역 지금의 성남 그 네. 일대는 지금도 가보면 아시겠지만 워낙 또 극경사고 그렇죠. 네 거기 겨울에 오면 정말 비 탔기 때문에 무섭더라고요 운전하기가. 무섭죠. 네. 자전거 덕후들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남한산성 코스가 거기 성남 인근이 어필이 굉장히 각도가 높아요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태어나지 말할 곳에 이제 도시가 생긴 건데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러니까 강제철거한 사람들에게 강제철거해서 거기에 집단 수용을 한 셈이었군요. 네네. 그런데 거기가 선택된 이유가 좀 어처구니 없게도 당시에도 농사를 여전히 짓기 때문에 농사지을 그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산지로 그 많은 사람들을 옮긴 거예요. 그 숫자가 자그만치 이제 10만 명 가까이. 10만 명. 네, 10만 명이 놀라웠던 거는 당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제공된 버스가 마을버스 한 대였는데 15분에 한 대씩 오는 거였습니다. 아니 10만 명이 서울로 그러면 적어도 수천에서 10,000명 정도는 왕복을 할 텐데 배차는 달랑 버스 하나.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평불만이 생기고 아파트도 지어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판자촌 그게 그냥 허허벌판에 그냥 사람만 옮겨놓고 아파트도 지어지지 않았고 그냥 판자촌만 놔둔 거였습니다. 그 말은 뭐 도시의 배후 시설들 그러니까 배수라던가 그러니까 급수, 배수 네, 이런 것들도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하다못해 병원 학교는 말할 것도 없이. 네,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일이 나중에 커져가지고 서울시장이 직접 이제 그 성남에 내려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게 대화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알고 있는 이제 광주 대잔치 사건이라고 그렇죠. 이게 불리는 거고, 지금 성남 지역에 8호선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하철. 네. 근데 김포라든가 뭐 자꾸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김포라든가 뭐 분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지자체에서 세금 내서 이렇게 건설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서울 지하철 8호선 성남 구간은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네요. 8호선은 그렇죠. 서울 지하철 공사죠. 네. 공사가 운영하죠. 네. 그게 바로 이 광주 대잔치 사건이랑 그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뭐 광주 대잔치의 일종의 보상을 당근 같은 건가요? 보상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때 잘못했던 걸 속죄하기 위해서 계속 조금씩 주고 있는 겁니까? 아 이거 좋아해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그래도 이 광주 대잔치 사건을 기점을 해가지고 이제 신도시들이 이제 경기도에 하나씩 둘씩 들어서게 된 거죠. 그 뒤로 이제 남서울 계획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남서울 계획. 네, 이거는 약간 좀 신도시하고 좀 다른 결이긴 한데 당시 서울이 북한하고 좀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멀지 않죠. 네. 수도권은 대부분 뭐 한강 이북 지역은 가깝죠. 휴전선과 굉장히 가깝죠.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나중에 뭐 수도를 대전 이남으로 옮기려는 그런 계획도 있었고 그와 더불어서 그 한강 이남에 좀 방어선을 좀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남서울 계획이라는 걸 세우는데 그게 현재 바로 과천 일대였습니다. 그래서 정부 종합청사가 그쪽으로 이전한 거군요. 네. 그 정부 종합청사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이전하려 했는데 그 계획이 중간에 조금 축소돼 가지고 정부 종합청사만 옮기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도 그 과천뿐만 아니라 그 수도방위사령부도 바로 이제 과천하고 서울 경기에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남서울 계획을 기점으로 해서 광명, 뭐 과천 이런 데도 신도시가 생겨나게 되는 거고 본격적으로 신도시가 생겨나게 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1993년에 일기 신도시. 네. 바로 일산 그리고 분당? 삼본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촌 분당 네. 이곳이 바로 이제 일기 신도시 계획이라고 할 수 부천도 있죠. 있죠. 송내. 송내도 네. 있죠. 그래도 대표적인 일기 신도시라고 하면은 바로 일산 신도시랑 분당 신도시 분당은 없죠. 뽑을 수 있죠. 근데 신기하게 일산이나 분당 사시는 분들은 집 어디요 물어보면 절대 성남이나 고향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절대 일산, 얘기하죠. 분당. 일산은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에요. 그 옛날 그 덕양구 지역 있잖아요. 네네. 고향에 그 덕양구도 요즘은 집값이 일산 지역보다 더 비싸졌거든요. 많이. 그렇군요. 네, 서울과 더 가깝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만큼 일산 사람이 뭐 10명 중에 한 두세 명은 고향 사람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성남이나 분당 그리고 또 판교라는 게 또 생겨나가지고 그렇죠. 이건 청취자분이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자기를 소개할 때 일산 사람이에요, 분당 사람이에요 얘기하는 걸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정체성이 생기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는 거예요. 그 말은즉슨 분당이나 일산에 사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원래 계속 사시던 분들과 왜 화합할 수 없고 서로 섞이지가 않는지 그 네네. 이유가 도대체 뭐지? 정말 지역은 금방이잖아요. 그렇죠. 분당에서 분당도 성남 한가운데가 아니라 남쪽에 있긴 하지만 바로 조금만 지하철역 버스로 10분 5분만 가면 서로 교류할 수 있는데 실제로 교류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고 그런 게 정말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해답을 앞으로 우민 작가님께서 약 10회에 걸쳐 천천히 해주실 겁니다. 천천히 예, 얘기하겠습니다. 기대감을 좀 심어드리고요. 그 일산에 이제 일산 신도시가 좀 의미가 깊은 게 일산 신도시에서 최초로 호수공원을 만들었던 거죠. 아 거기가 최초입니까? 석촌호수가 아니고요? 아 신도시 중에서는 신도시 중에서는 네. 아, 그리고 석촌호수공원은 조금 결이 다른 게 일산 신도시 호수공원 아예 호수공원 자체를 만드는 거고 네. 그 석촌에 있는 그 사랑과 정이 넘치는 그 놀이공원에 네. 있는 월드. 네. 월드. 거기는 원래는 송파강이었어요. 아 그랬죠. 네, 그 송파 지역이 지금은 강남에 있지만 예전에는 강북 때 붙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네, 강북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송파강을 메꾸고 그 남은 자리가 그랬죠. 지금의 석촌 호수가 되는 거죠. 그건 원래 강이었던 호수로 바뀐 거고 일산 호수공원은 아예 호수공원 자체를 조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을 그렇죠. 신도시를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거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석촌호수도 인공호수인데 거기는 원래 강이 지나가는 자리를 확장해서 좀 확대한 네네. 태생은 자연이었으나 인공적으로 확대한 호수고 네네. 일산 호수공원은 아예 정말 처음부터 땅을 파서 물을 끌어들인 네. 호수다. 근데 이것도 신도시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던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조금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치안이 조금 불안할 수가 있다. 아, 그 처음에 네. 일산 생길 때는 거기가 외지로 인식이 됐었군요. 완전 외지로 인식이 예, 됐던 지금 거죠. 핫플레이스 중에 핫플레이스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게 좀 아이러니한데 신기하네요. 두 번째로는 그쪽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거나 일타 행위를 할 가능성도 높다. 당시만 해도 네. 평균적인 한국인의 감각으로는 공원이라는 건 휴식처가 아니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공원 이퀄 휴식처로 생각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비교적 한 20년 안에 정착한 관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처음에 반대가 워낙 심했는데 막상 생기고 나니까 이곳에 이제 사람들의 이제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그리고 그때 마침 해가지고 주 5일자 서서히 정착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가족끼리 이제 여가 활동을 즐기는 개념도 생기다 보니까 이 호수공원이 생겨 너무 좋은 거예요. 오히려 집값도 훨씬 오르고. 그래서 그 신도시마다 일산 신도시 비슷한 호수공원 하나씩 다 만들고. 그래서 다 따라온 거구나. 다무시들이 다. 잠깐 약간 이런 말씀 그렇지만 또 호수야. 또 호수야. 어디를 가나. 네, 맞아요. 여기 수원에 여기 광교 호수공원이 있고. 근데 이거 광교 호수공원은 조금 다른 게 이건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그 호수를 그 저수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렇죠. 호수공원이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따로 판 게 아니라 네. 네, 그렇죠. 원래 인공구조물인데 역사가 있는 인공구조물이었다라는 말씀. 그 수원이 물 숫자잖아요. 그렇죠. 뭐 수원이 옛날부터 있던 지명이긴 하지만 나중에 수원 얘기할 때 자세히 설명할 건데 이 일대가 좀 정주도양이 화성을 만들었을 때 주위에 저수지를 많이 축조를 했어요. 그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 방어 시설을 대비하기 그렇죠. 위해서 뭐 그런 것도 뭐 함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이야기가 어디로 튈지 역시 아이고, 경기도 덕후시라서. 한도 끝도 없이 갈 것 같아서 지금.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 네. 이게 뭐 청취자 여러분도 여기에 익숙해 주십시오. 아니, 이 사람들이 이 정도가 되면 음악을 하지 않을까, 음악이라도 틀지 않을까? 안 틉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얘기만 할 겁니다. 네,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경기도 역사 얘기만 조금만 더 하면 좋겠어요. 경기도 역사를 경기라는 이름이 정착된 거는 고려 때부터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고 음. 그 전에는 어떤 이름들로 어떤 역사로 기억되는 곳이었을까요? 이 경기도가 수도 서울을 감싸고 있어서 중요한 걸 수도 있지만 사실 뭐 서울뿐만 아니라 개성이라든가 뭐 수원 지역이라든가 안성 전부 다 이제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한반도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근데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이 한 가지가 없으면 경기도가 설명되지 않는다 생각해요. 뭘까요? 바로 한강입니다. 한강. 네.
한강이 없었다면은 이 지역 자체가 중요하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유역과 유랑 이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강을 따라올 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남한강, 북한강이 또 따로 만나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한강이 되는 거니까. 네, 워낙 또 면적 자체가 크고 이 한강이 워낙 중요하고 그 경기도에 특히 이 한강 백길에 따라 가지고 중국과 교역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 간에 치열했던 다툼이 있던 곳이 바로 여기 경기도였습니다. 그렇죠. 한수 이남 지역은 언제나 항쟁의 제1지역이었죠. 그것이 국제무역항이기도 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얼핏 제 짧은 역사 지식으로 생각하면은 국제무역을 활발히 하던 거는 백제 아니었습니까? 옛 화성 지역의 그 당항이라고 불리던 그렇죠. 그 지역. 아, 그 얘기 제가 하려고 했는데 아 죄송해요. 제가 드렸는데. 아닙니다. 그 당항성이 그 백제하고 무역항이기도 했었잖아요. 주요 왜냐하면 그 당나라 당자 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청취자분이 혼동을 가지시면 안 될 게 당항의 당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을 뜻하는 거지 반드시 당나라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 위에도 당이라고 하니까요. 네, 근데 이 문화는 일본에도 그대로 전해졌죠. 일본에도 당자가 붙은 지명이 되게 많은데 그건 중국과 교역을 했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당진이 있죠. 일본에도 당진이 있어요. 네, 그 가라스라고. 네, 합니다. 가라치라고 네. 해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 국사 시간에 이제 삼국의 전성기를 보면은 경기도 일대를 차지하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의 전성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경기라는 있죠. 지명이 나온 건 이제 고려 때부터고 그 그렇죠. 전에는 어떤 이름으로 불렸습니까? 주로 이제 한성의 한자 짜서 한주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고 고구려 백제 신라마다 다 이 명칭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워낙 복잡했고 그리고 이제 신라시대 때 이제 한주를 거쳐가지고 고려시대 때 양강도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었고 양광도. 네, 그래서 조선시대 들어와서 이 지금의 경기도라는 지역이 탄생하게 된 거죠. 경기도 역사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벌써 일부 시간이 훅 지났습니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여러분은 지금 OBS 라디오 적당 덕후를 듣고 계십니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여러분은 지금 OBS 라디오 적당 덕후를 듣고 계십니다. 2부 시작할게요. 오늘의 이야기 손님은 자랑스러운 경기도 덕후 문민 작가님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경기도 역사 얘기 계속해보죠. 그 신라시대 때 당항성이 나왔잖아요. 네, 그 당항성이 이제 실크로드 출발길로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야, 그 실크로드의 출발점은 서로 다 우기는 것 같아요. 한국은 한국이라고 우기고 중국은 중국이라고 우기고 일본은 여기서 야 니네가 끼어들 때가 아닌데 자기들도 우길 때가 있거든요. 이 실크로드라는 게 동쪽으로 어디까지 가야 할지 서쪽으로 어디까지 가야 할지 이게 좀 의견이 워낙 또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따지면 그 스코틀랜드까지 가야 됩니다. 서쪽 끝은 예. 근데, 뭐- 근데 또 아이슬란드 일부 사람들은 거기까지 왔다고 또 우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고 아이슬란드까지요. 와.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신라를 끝내고 이제 고려 시대로 한번 가보시죠. 고려. 네, 삼국 시대까지는 이제 경기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이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중앙의 역사에 편입되어 가는 시기는 바로 고려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개경이 등장하면서부터였겠군요. 네, 그 당시의 수도는 뭐 주로 이제 경주라던가 아니면은 뭐 부여, 공주, 서울 아니면 저 고구려, 평양 뭐 이런 일대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고려 시대 때 와가지고 그 고려대생 왕건이 또 이제 상인 출신이다 보니까 그 상업을 활발하게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겠어요. 당연히 무역 항구가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 개경 바로 옆에 또 병난도라고 그렇죠. 불리는 그 유명한 무역항이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이 개경을 통해서 그 외부로 활발하게 수운을 통해서 바닷길을 통해서 이제 전라도라든가 이런 데 조언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이유들로 인해서 개경을 수도로 선택했던 곳입니다. 우리가 현대 한국 사람들이 개성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북한 먼 곳이라고 하는데 사실 파주에서 엎어지면 코다죠. 자유를 타다 보면은 제가 항상 보는데 그런 멘트가 있어요. 뭐 개성까지 10km, 그러니까요. 평양까지 210km. 평양까지도 가깝고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게 단순하게 지리적 단절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남쪽에 사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역사적 상상력 그 이런 상상력들을 되게 제한시켜 놓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사실상의 섬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면이 바다고 북쪽은 휴전선이 막혀 있으니 배나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어디도 갈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보통 여행을 갈 때 육로로 국경을 넘는 체험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저도 육로로 갔을 때 유럽 같은 데는 특히 국경 심사도 아예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겐 조약 때문에. 네, 뭐 어디 독일, 스위스 가는 게 아니라 무슨 독일 지방, 스위스 지방 이런 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맞습니다. 수원에서 화성 가는 느낌. 네. 네. 안산에서 시흥 가는 느낌인 거죠, 그거. 네. 딱 그냥 그런 느낌인데. 표지판만 있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날아가는 이동이 자유로울 수가 있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상상력을 넓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성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개성이 한참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500년 가까이 한반도 전체를 통일한 통일 왕조 이 그렇죠. 고려의 수도로 500년 가까이 있던 곳이고 그곳이 경기도 그것도 경기도죠. 네, 예, 지금 헌법으로는 당연히 미수복 경기 지역이지만 그렇죠. 경기도 지역이다. 그 개경 지역이 또 현재도 뭐 고려 시대뿐만 아니라 조선 시대에도 송상이라 불리는 이제 상인 집단들이 활동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선 시대 이르기까지 이제 역사적으로 또 많은 중요한 일들을 행해 왔어요. 실제로 한 나라의 수도를 수백 년 이상 지탱해 왔으면 그 자체로 가지는 역사적 무게, 문화적 상상력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네, 네. 실제로 조선 중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경제력이나 문화적 세련됨 수준, 뭐 물론 조선 초기의 사대부들은 검소 건박한 걸 좋아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 조선 시대의 유명한 풍류인들을 보면 기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 왜 황진. 한양에는 그렇게 유명한 기생들은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거고 네, 네. 다 유명한 문인들 예술인들은 개성 아니면 평양이었죠. 그렇죠. 아예 남도 출신이거나. 네, 그런 것도 있었고 특히 개성의 한옥지구가 지금도 보존이 잘 되어 있거든요. 아, 아직도 가보셨어요?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깜짝 놀랐네. 보존이 잘 돼 있다 그러니까. 아, 이제 전주 한옥마을보다 오히려 더 보존 상태 훨씬 좋다. 근데 전주 한옥마을은 역사가 엄청 오래돼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제 강점기 그렇죠. 때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개성의 한옥마을은 그 조선시대 때부터 이제 계속 남아있던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로 비하면 훨씬 더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죠. 개성이 개경이 되면서 예, 나라의 수도가 되면서 주변 경기도도 같이 발전을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고려시대 때 이야기하면은 또 한 가지 키워드가 나와요. 바로 간척. 간척? 아, 간척. 네, 네. 간척. 그 고려시대 때부터 간척의 역사가 바로 시작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 유럽의 네덜란드 못지않게 세계적인 역사와 전통을 가진 간척 사업 국가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남한만? 남한만 그렇죠. 남한만. 예, 남한만. 그런데 이제 간척 사업으로 땅을 넓힌 게 거의 1만 제곱킬로미터 가깝습니다. 오, 국토의 약 10% 정도를 간척 사업으로. 네, 그게 바로 이제 고려시대 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어느 지역부터 시작했나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 지역부터입니다. 아. 그 한국의 서남부 해역 지대 자체가 갯벌이 넓게 발달하고 수심이 또 얇고 그리고 조수간만이차가 심하기 때문에 간척에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고려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죠? 후기 때 몽골이 예. 침입해왔죠. 네. 그때 수도를 임시로 강화도로 옮깁니다. 그랬죠. 근데 이 강화도 자체가 지금의 강화도랑 예전에 고려시대 때 강화도랑 전혀 달라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강화도 유명한 산이 있는 만이섬 있죠. 네. 만이산. 그 만이산이 강화도 본섬이 따로 떨어져 있는 섬이에요. 이 섬 만이산이 그 강화도에 이어진 것 자체가 간척 사업으로. 거기도 그때 고려시대 때 간척을 한 겁니까? 네, 그때부터 바로 간척 사업을 피난 목적으로 간척을 한 건가요? 피난 목적도 있고 거기 농경지대를 넓히기 위해서 간척을 하면 할수록 그쪽에 그렇죠. 농사지은 땅이 늘어나잖아요. 어떻게든 그때 당시엔 고려 정부가 이 강화도만 자기끼만 먹고 살자고 다 거기서 숨어 지내고 그리고 나머지 땅들은 이제 고려 침입 오든 말든지 방치를 하는 상태거든요, 사실상. 근데 사실 왕조 시대에 왕이 잡히면 그 전쟁은 끝나는 거니까 그건 좀 우리가 현대 민주사회 사는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이해 안 되는 면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사실 간척 사업이라는 거는 당대에는 효과를 보기 어려운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그렇죠. 그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데는 몇십 년이 걸리니까 네, 네. 염분기가 다 빠져야 농경이 가능하니까 그 역사적으로 정확히 보자면 1235년에 이제 강화의 영안제라고 그 이제 제방을 축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1256년에 몽골 침입이 시작되면서 그 강화도에 제방을 쌓아서 둔전을 만들어요. 그런 이제 고려사 기록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성모도가 하나의 섬인데 그렇죠, 이 성모도 자체도 두 개로 떨어지는 섬이었거든요. 성모도까지. 네네. 아니 그러고 보면 진짜 한국인들은 간척의 진심? 그러니까 그 간척이 너무 진심이야.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공항 인천국제공항도 간척으로. 영종도라고 하지만 원래 영종도도 영종도와 용유도로
두 개 이루어진 섬이고 인천공항이 있는 그 자리를 메운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영종도 공항을 가시면은 도로가 굉장히 평탄하고 직선이잖아요. 자연 조건에서는 절대 그런 도로가 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도 예, 못 나오죠. 간척지니까 가능한 거죠. 새만금 지역도 다 간척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주 평야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조선시대 때 간척으로 만들어진 나주평야는 평야거든요. 유명하죠. 네. 네, 그 조선시대 때도 여전히 간척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조선 때까지. 네, 야. 그 경기도 김포의 통진 있잖아요. 네네. 그 일대도 전부 다 바다였어요. 아 하기야 지명 이름이 통진이잖아요. 네네. 원래 진짜가 들으면 거기는 한글이라는 뜻이니까. 네, 그렇군요. 거기도 방주제 만들고 계속해서 인구가 16세기, 17세기 들어서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니까 뭐 수리시설도 축조하고 그리고 이제 제방도 넣으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바닷물을 그 아예 그 염분을 빼서 그 용수로 쓰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경기도 관척의 역사가 생각보다 정말 깊군요. 너무 깊습니다. 네. 네. 이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조선시대 때 주요 교통로였던 뭐 육로와 수은 그리고 나루터까지도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선은 뭐 사실 육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죠. 네, 사실 뭐 이렇게 이동이 자유로웠던 시대도 아니었고,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봤어요. 조선시대 상업이 발전하지 못한 게 국가 경제가 기틀이 약해서였을까 아니면 무역로가 없어서였을까. 근데 참 생각해 보면 둘 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이 육로의 진심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리는 건 좀 과장된 측면이 있는데 한양 같은 도시는 일부 계획 도시였으니까 네네, 도로를 번듯하게 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도시와 도시, 주요 거점 도시와 거점 도시를 잇는 간선 도로가 어느 순간 가면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네 어느 순간 가면 이제 대표적인 게 문경세제 같은 경우인데요. 어쨌건 사실 문경세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맞아요. 세제 뜻이 그거잖아요. 새도 새도 넘어간다. 새도 넘어가다 힘들어 날개를 쉬는 곳이라 해서 세제인데 사실 그렇게 안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에서 오는 사신은 맞아들여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의주를 통해서 한양으로 이어지는 의주대로는 있었고, 우리나라 있었죠. 그 당시에 일본 국도가 바로 한양에서 시작해서 평양을 거쳐서 의주까지 이어지는 의주대로가 그렇죠. 있었습니다. 로드 넘버원. 뭐 네. 그게 넘버원이었고, 네, 국도 넘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삼남대로라고 해가지고 삼남대로. 네, 한양에서 출발해서 수원을 거쳐서 안성을 지나서 삼남 지방으로 이어지는 그런 도로가 갖춰져 있긴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지금은 안성이 경기도에서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데 예전에는 조선 3대 상업 도시가 바로 안성이었죠. 수원이 발달하듯 육로가 발달하려면 기본적으로 물류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네네. 안생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공인의 네. 도시이고 상공인의 도시였으니까.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의 그 당시 핵심 도시가 바로 4개가 있었는데 조선 후기 때 들어서면은 그 우리가 흔히 유수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수부. 네, 이 여러 부 같은 게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경주부, 계림부가 있었고 뭐 대구도 부가 있었고 부윤이 근무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유수를 장관으로 하는 곳을 이제 유수부라고 불렀었죠. 음. 우리나라도 이제 크게 예전에 조선 중기 때 임진왜란을 겪고 그리고 병자호란을 겪잖아요. 그래서 수도 서울에 대한 방위가 점차적으로 중요하게 생각된 거죠.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유수부를 4곳을 만들게 됩니다. 그 유수부가 처음으로 생겼던 곳이 바로 개성이에요. 개성. 네. 그 다음에 이제 강화도. 강화 중요하죠. 네, 그 두 개가 먼저 생겨났고 나중에 네. 후기 때 들어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남한산성 거기도 유수부가 있었고, 거기 그리고- 유수부는 광주였을까요? 이름이 그때는 광주였겠죠. 네, 그때는 광주 음. 유수부였죠. 정조대왕이 수원 화성 건설하잖아요. 음. 그래서 화성 유수부 이렇게 해서 4개가 총 만들어지게 그 된 질문 거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조선 때 큰 도시를 도부라고 불렀잖아요. 네네. 유수부는 도부보다 상위 개념인가요? 상위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유수부도 두 종류가 있는데 개성이라든 강화는 종이품이었고 아. 수원 남한산성은 정이품이 들어왔어요. 오. 그래서 도부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경기도가 이게 조선시대까지 왔잖아요. 네. 결정적으로 이제 근대화가 되면서 이제 경기도도 큰 변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제 시대부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일제아마 직전이겠지. 근대화의 과정이 있었으니까. 바로 철도. 1899년에 이제 경인선이 개통되었으니까 그때부터 약간 조금씩 이제 일제가 들어오기 시작한 그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 철도가 우리나라의 도시의 지위를 많이 바꾸게 되거든요. 많이 바꿨죠. 대표적인 게 대전이고요. 네, 예전에 공주가 가장 큰 도시였는데 그러니까요. 철도가 대전을 지나면서 대전이 성장이 됐잖아요. 네. 대전 이름도 대전이잖아요. 네, 말 그대로 한밭이. 예, 그냥 밭인 지역인데 철도가 지나가서 거기가 교통 중심지가 되면서 네,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로 성장하게 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경상도의 이름이 경주, 상주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상주가 철도가 안 지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몰락하게 되는 그러니까. 거고 역시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음. 대표적으로 평택하고 안성을 들 수 있겠어요. 근데 예전에 평택이 말 그대로 택이 그 택지를 예타 습지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였어요. 평평한 습지.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평택에는 사람이 거의 안 살았고 안성에 사람이 많이 살았는데 평택 쪽으로 철도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택이 성장하게 되고 안성은 한동안 이게 성장세가 멈춰 있었던 거예요. 안성 화이팅! 안성 시민 여러분 응원합니다. 안성 화이팅! 그런 식으로 이제 경기도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운명이 바뀌게 돼요. 경기도의 대표적인 수은하면은 한강이었잖아요. 네네. 한강을 따라서 수많은 나루터들이 있고 이 한강을 따라서 그 삼남 지방의 조울이라든가 그 세곡들을 그렇죠. 네.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한강을 따라 지나는 도시들이 예전 좀 컸던 도시들이 많은데 여주 같은 도시들. 대표적이죠. 네, 여주도 이제 철도가 안 지나가고 좀 쇠퇴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한동안 여주도 마찬가지로 아, 네. 쇠퇴를 하게 된 거죠. 역시 부동산 지가를 올리는 데는 교통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시대를 불문하고.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도시들이 예전 경기도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지금 경기도가 막 도시화다 산업화가 되면서 예전의 모습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뭐 안성이라든가 여주 같은 데 가면은 도심 속에 옛날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요즘은 지금 너무 좋아졌죠. 그 한강 정비 사업들 통해서 네네. 그 수변 공간도 개선이 엄청나게 되면서 그러니까 여주 같은 곳이야말로 그러니까 역사를 충분히 일단 뭐 실륵사와 세종대왕 등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것이 상징하는 도시의 상징성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여주도 제가 경기도 여행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 저도 여주 좋아합니다. 네, 여주도 이제 막걸리도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성이 사람들한테 별로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경기도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이 바로 안성에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100년 이상 되었습니다. 3대 4대째 가고 있고. 오. 네,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 안성이 있는 네, 그 거죠. 식당명을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어떤 종목만 하는지. 우리나라는 무슨 민족이죠? 쌀, 국밥의 민족이죠. 네. 국밥. 바로 그 집도 역시 국밥입니다. 국밥하시는구나. 네,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 다 80% 이상의 오래된 뭐 노포들은 대부분 다 국밥집이에요.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패스트푸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인천은 조금 달라요. 아, 인천 좀 다르죠. 네, 중국집이 많습니다. 80년 노포 말씀하셨잖아요. 네. 인천 신포동에 130년 중국집도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네, 물어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철도가 들어섰고 이제 경기도가 끊임없이 이제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철도가 들어서면서 경기도 각고장의 흥망성쇠가 드라마틱하게 벌어졌고 그 다음에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한국 전쟁 이후로 한국의 전 지역이 다 영향을 받았지만 행정이나 인구 변화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변한 지역을 따지면 역시 부산 생각하실 텐데 네네. 저는 오히려 경기도 같아요. 아, 어째서죠? 우선 서울로 모든 인구가 집중되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서울에서 다 소화하지 못하는 공장, 직장, 학교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 점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지역이 아니었나. 아마 그런 것들이 경기도의 정체성, 현대적 정체성, 경기도가 정체성이 없는 지역이 절대 아닌데 그렇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 경기도도 남도 북도로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요즘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아니 있어요. 역사적으로도요. 역사적으로도 그렇죠. 한수 이남과 이북에는 정체성은 조금 달랐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다릅니다. 수원, 화성이 대표하는 이제 경기도도 방언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네, 네, 경기 방언 있는 사람들이 있죠. 경기 방언도 남부도 서남부와 동남부, 서북부, 동북부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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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맞습니다. 아시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도청이 지금은 수원에 있잖아요. 네, 네. 그 여기도 많은 그 변화를 겪게 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음. 원래는 그 경기도청이 의정부 자리에 있었어요. 지금의 예전이라고 하면은 언제일까요? 일제 시대까지만. 일제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네네. 그 지금 강화문 앞에 그 예전 의정부 발굴터가 있거든요. 네네. 그 자리에 경기도청이 있었는데, 아. 근데 원래 전신을 살펴보자면은 한 성분의 경기 감령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그 자리도 서울에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경기도청이 서울에 있던 셈인데, 그렇군요. 네. 그런데 6.25 때 임시로 수도를 이전하게 되고 나중에 수복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경기도청이 서울로 돌아오지 않고 그때 당시 이제 두 파로 나눠서 싸우게 됩니다. 경기도청을 인천으로 가야 한다. 인천. 경기도청은 수원으로 가야 한다. 아. 이때 다툼이 워낙 치열했다고 해요. 수원파가 이겼구나. 근데 인구나 뭐 이런 발전을 따지자면 그때 당시는 인천이 훨씬 더 발전한 도시였으니까 인천이 조금 유력했는데 수원은 그런 게 있잖아요. 예전부터 이제 행정적으로 경기도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지리상을 볼 때나
뭐 경기도 남과 북에 있는 딱 중간 지점이다 보니까 뭐 수원으로 하자는 사람도 많았을 테고 그래서 이 두 파 워낙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안양으로 경기도청으로 가는 게 어떻냐. 아, 그 중재 아니었어요? 중간 지점? 차라리 중립적으로 가자 안양. 예. 그런데 재밌다. 그때 당시에 이제 박정희가 이제 임자 그냥 수원으로 수원으로 가. 그래서 결국 수원에 가게 된 거죠. 경기도청 수원으로 가시고. 그래서 그렇군요. 네. 여기서 지금 재밌는 사실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인천도 경기도에서 독립한 게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인천이 광역시가 된 게 1981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네, 직화시 된 게 81년이고 그리고 그 직화시 되기 전에는 이제 인천시라고 해가지고 따로 이제 경기도에 속해 네, 있었죠. 경기도 인천시였죠. 네. 네, 그랬다가 1981년부터 직할시, 지금의 광역시가 되면서 이제 독립하게 됐고요. 재밌습니다, 이런 얘기들. 예전에는 같은 경기도였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때나 현재나 인천과 경기도, 특히 수원의 정체성은 아예 다르거든요. 완전 다릅니다. 아마 예전 50년 전, 30년 전, 50년 전, 100년 전에도 서로를 같은 경기도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인천 사람인데, 우리는 수원 사람인데 네, 그런 차이점, 사실은 또 경기도의 다양성 아닙니까? 다양성이죠. 예,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음식에서도 다양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 이거 재밌다. 사실 경기도를 대표하는 음식을 꼽자면 좀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부산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돼지국밥이라든가 밀면이 있죠. 그렇죠. 네. 뭐 전라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전라도는 하다못해 강원도도 예, 강원도 감자라는 막강한 식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메밀과 네. 감자로 만든 수많은 요리들이 있는데 경기도를 대표하는 전통, 현대와 미래를 대표하는 음식이라면 사실은 얼핏 생각하면 부대찌개가 아닌가. 저도 일단은 부대찌개가 먼저 떠오릅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부대찌개가 경기도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일 수밖에 없는 게 그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군 부대가 주둔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미군 부대가 주둔했던 곳이 주로 어디입니까? 북부에도 있고 남부에도 있죠. 그렇죠. 네. 의정부 어, 동두천과 오산 평택 인근 이 근처에 다 주둔하고 있었죠. 네. 그 일대가 전부 다 지금 현재 부대찌개가 유명한 고장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신기한 게 의정부 부대찌개와 평택 송탄의 부대찌개 스타일이 되게 다르잖아요. 완전 다릅니다. 네, 그것도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또 이제 제 3의 부대찌개가 유명해지는데 파주식 부대찌개도 있어요. 파주요? 네. 신흥강자라는 얘기 들었는데 어떤 느낌입니까? 파주식 부대찌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외관상을 볼 때는 쑥갓이 들어가요. 아,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부대찌개로 부르면 안 되는 것인데. 일단 작가님, 청취자 여러분께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의정부 부대찌개는 콩나물과 김치가 들어간 우리의 그 찌개에 더 근접한 부대찌개고, 송탄은 치즈와 그리고 콘비프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 콩, 네. 베이크드 빈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서 좀 더 미국 맛에 가까운, 네. 물론 미국인은 그걸 자기 요리라고 생각 안 전혀 하겠지만 그렇죠. 그런 부대찌개인데, 일단 작가님은 어느 파입니까? 의정부 파입니까? 송탄 파입니까? 저는 사실 뭐 고기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푸짐한 송탄식을 좋아하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약간 부대찌개 미국 맛이 있어야죠. 부대찌개가 너무 깨끗하면 그 김치찌개죠. 김치찌개 햄 많이 들어간 거지. 근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의정부식을 조금 더 선호하기도 의정부 해요. 부대찌개 사랑하고요. 근데 파주는 여기에 쑥갓까지 집어넣는다고요? 한번 문산 이때도 미군 부대가 많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네, 문산 쪽에 가시면 파주식 부대찌개를 파는 집도 아니 많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파주 부대찌개는 얘기만 들었고 아직 먹어보지 못했는데 예, 베이스는 그러면 의정부 쪽에 가깝습니까? 송탄 쪽에 가깝습니까? 조금 더 의정부 쪽에 가까운데 쑥갓이 들어가고 네. 그리고 뭐 약간 논캐싱된 뭐 소세지가 좀 더 많이 들어가고 갑자기 침이 고이네요. 부대찌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이제 경기도를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나 경기도 각 고장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부대찌개와 수원 왕갈비 정도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수원 갈비는 뭐 다른 지역들도 워낙 유명한 갈비로 유명한 지역이 워낙 많거든요. 그렇죠. 뭐 또 수원 지역이 또 갈비로 유명하긴 하지만 이게 조금 좀 애매한 구석이 약간 있기도 하고 수원 밑에 또 이천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옆에 네, 동쪽으로 동쪽으로 가면 이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갈비가 유명합니다. 물갈비라고 하고 물갈비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갈비는 뭐 포천도 엄청나게 밀고 있고 네, 거기 막걸리 어디를 가든데 뭐 포천이나 이런 데가 갈비로 유명해진 거는 약간 수도권 지역 사람들이 나들이 중산층이 약간 먹고 경제 발전 이후나 80년대 이후에 자가용이나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조금 유원지 느낌으로 갔다 올 수 있는 곳에 대형 식당들을 지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유명해졌던 거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경기도에 사실 그 음식이 또 뭐가 있을까? 지역별로 또 이제 찾아보면 몇 개가 더 있는데 대표적으로 양평하면 옥천 냉면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양평의 옥천냉면은 옥천이잖아요. 양평에 있는 거긴 한데. 양평군 옥천면이죠. 아 그렇습니까? 예, 옥천이 우리가 생각하면 충청북도 옥천이라 생각하는데 그 옥천이 아니에요? 그 옥천이 아닙니다. 아 양평에도 옥천이 있군요. 예, 양평에 옥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예, 양평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방송이 필요해서 열심히 정말 알려드리는 겁니다. 옥천 냉면은 어떤 식일까요? 완전 다르다. 우리가 평양냉면, 함흥냉면 보통 생각하는데 그런 스타일이 완전 다르고. 아 우선 함흥 냉면이라고 얘기하시면 조금 그 진짜 냉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서는 함흥은 그 회국수, 그렇죠. 네 회국수라고 하시니까 좀 정확할 것 같고 냉면은 냉면이 있죠. 해주식 변형 혹은 개성식 변형 네. 그리고 진주식 변형이 존재한다고 이제 평양 냉면파들은 주로 얘기를 합니다. 아 이것도 논쟁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옥천 냉면 궁금합니다. 어떤 스타일일까요? 정확히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황해도 쪽에서 내려온 냉면이거든요. 실향민들이 만들어낸. 보통 그 백령도라도 그 백령냉면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와 마찬가지로 약간 까나리 액젓이 약간 좀 해주식이군요. 들어가고. 그러면. 예, 약간 비슷합니다. 해주식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 약간 꾸덕한 식감이 느껴지는 그런 면이고 옥천냉면은 고기 완자와 함께 곁들여 먹어요. 토핑이라보다는 보통 냉면 먹을 때 제육이랑 같이 곁들여 먹는 냉면집도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집마다. 토핑으로 가니쉬로 올리는 게 아니라 사이드 디시로. 사이드 메뉴로. 아, 그렇게 시켜 먹는다고요? 네, 조금 5개 이상 먹으면 물리긴 하는데 그래도 처음 오면은 옥천냉면 이게 무슨 맛이지? 또 평양냉면 먹는 사람도 처음에 문화 충격을 느끼잖아요. 약간 저는 처음에 해주냉면, 저는 해주냉면을 저는 인천 사람이니까 그렇죠. 인천에도 해주 음식들이 꽤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색하지 않았는데 정말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상할 수 있지. 그 닭육수와 원래는 꽁육수로 내던 평양 정통 스타일의 뭐 지금은 뭐 소 육수와 돼지 육수, 닭 육수를 적절히 블렌딩합니다만 네. 그런 거를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특히 남도 친구들이 먹으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도 음식들은 기본적으로 간이 세고 그리고 발효된 음식들을 많이 내니까 네. 그런 거에 맛에 익숙한 사람들이 진짜 평양냉면, 진짜 냉면을 먹으면 수돗물 맛인데 이걸 왜 먹냐고. 아무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맞아요. 친구야, 그런 걸 여기 사람들은 감칠맛이라고 부른단다.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그 감칠맛에 어류액젓을 넣는다는 건 정말 그래 충격이긴 하겠다. 까나리 액젓 같은 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맛을 먹는 거지? 향이 매우 독특해지죠. 약간 네, 향도 조금 독특하고 동남아 음식 필도 살짝 나면서 예, 약간 꾸덕한 느낌도 나고 약간 좀 냄새도 좀 특이하고 약간 동남아 음식 느낌이 살짝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네. 이제 꾸덕하다는 표현을 아마 그 향이 주는 밀도감이 굉장히 높은 걸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옥천냉면도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게 경기도의 대표 음식이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부대찌개가 의정부와 송탄이 유명하다는 건 이제 전 국민의 상식이잖아요. 네. 근데 옥천냉면은 조금 마니아들만 갈 만한. 냉면을 좋아하는 네. 저도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한 거니까. 네. 여주에도 천설이가 막국수 유명하거든요. 우리가 경기도의 음식 얘기는 오늘 다 못 끝낼 것 같습니다. 네네. 내일 이어지는 내일 방송에서 또 경기도 음식 얘기를 이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이 라디오를 듣다 보면 이렇게 항상 언제나 정갈하고 깔끔한 멘트와 진행을 보시잖아요. OBS 라디오 적당 덕후는 그런 방송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시작해서 아무렇게나 끝나는. 하지만 이야기는 재미있는. 오늘 운민 작가님 모시고 첫 회를 해봤고요. 앞으로 경기도 별곡 시리즈를 쓰신 운민 작가님은 적어도 한 달 이상 저희와 같이 이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다시 듣기 꼭 해주시고요. 저희는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적당히 좋아하며 누구나 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